미래에셋증권 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에스테틱 관련 의료기기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수익률이겠죠. 먼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동안 이제 의료기기 세부 시장별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수익률 추이인데요. 압도적으로 높죠. 네. 굉장히 좋고요. 국내 시장도 좋았습니다. 국내도 한번 보시면 국내도 거의 뭐 50% 정도 오랫동안 클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같이 좋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실적 개선일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이 등장을 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눌렸었던 의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로 수요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부 다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에스테틱이 돋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에스테틱이 아무래도 좀 소비재적인 성향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미용적인 목적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보면 좀 다른 진료를 하기보다는 단독으로 하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진료 외에 이제 코로나 진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에스테틱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 눌렸었던 이연 수요 때문에 폭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투자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이연 수요일지라도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제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테마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그 구조적인 좀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테틱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솔깃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테마파크 6편이었나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는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릴 때 그 중에 하나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의 그 미적 욕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갑니다. 미용 산업은 이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미용 산업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미용 산업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에스테틱 미용기기 업체를 우리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들이 이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기가 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미용기기 중에서 좀 생각나는 장비가 있으세요? 저는 그냥 뭐 레이저 이런 것들 생각나요. 다행히 제가 이제 원하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장비죠. 근데 레이저는 의미가 있는 게 가장 먼저 도입된,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과에 미용 목적으로 먼저 도입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레이저는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이제 약간 조절해서 쓰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피부 진피를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레이저 치료는 이제 뭐 색소나 아니면 색소 치료, 뭐 점 빼거나 홍조 치료 혹은 이제 제모 요런 수준에서 사용이 돼요. 그런데 2000년 중반 정도, 2008년, 9년 요 무렵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고주파, 초음파, 냉동 에너지, 뭐 요런 다양한 에너지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들의 특징은 진피보다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층이나 근막층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의 에너지들이 도입되면서 시장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레이저나 우리가 보통 이제 IPL이라는 뭐 그런 에너지도 많이 쓰는데 그런 식의 장비들은 피부 표면밖에
피부 표면 관련된 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시장이 컨투어링이라는 시장이 등장합니다. 컨투어링. 네, 요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윤곽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형을 잡아준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은 우리가 리프팅 요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것도 컨투어링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진피를 뚫고 이제 지방이나 근막층을 건드리면서 일종의 이 부분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합성되는 과정에서 쫀쫀해지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콜라겐을 신합성 시키거나 네. 우리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이제 근육이 자라는 원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그러네요. 있는데요. 그런 식이 되면서 이제 피부 표면에 있었던 시술이 윤곽 시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특히 이 윤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살 뺀다 이렇게 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사실은 지방 제거술 같은 네. 수술적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별이나 아니면 연령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커졌다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레이저나 IPL 같은 장비들은 딱히 소모품이 없어요. 네. 소모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부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피부과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의료기기 회사들은 그만큼 수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런 고주파나 초음파, 뭐 냉동에너지 같은 다양한 이런 에너지원들을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2세대 장비들은 소모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거는 피부과 수요가 올라갈 때 의료기기 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는다. 같이,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우리나라의 뭐 클래시스라는 업체죠. 이 업체도 소모품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잘 나올 때는 60% 이상도 나오거든요. 와,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상의 변화가 두 번째 변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이익률,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종합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고 시장은 성장할 건 알겠는데 네. 이익률을 보면 적자이거나 네. 뭐 한 자릿수거나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익률이 아무리 작은 업체도 지금 올해 들어서 변화는 20% 초반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나온 업체들은 뭐 50% 이상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이엔드 시장과 미드엔드 시장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뒤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인모드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파는 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는 소모품 비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익률이 40% 나옵니다. 하이엔드도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로 가는 이제 미드엔드 시장도 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고가 제품도 시장에서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엔드처럼 대중화된 제품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시장이 확대되면서 업체들의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 에스테틱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연매출이 5억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500억 정도 네. 되는 거죠. 이걸 넘는 업체들이 아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이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테틱 시장은 이런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R&D 측면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말하자면 판촉 효과 이런 게 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제 차별화 요인을 볼 때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에스테틱 시장은 마케팅 효과나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소비재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이제 소비재 영역에서 면도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렛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사실 면도기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국내 브랜드도 있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뭐 기술적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네. 기술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사실 질레트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는 뭐 그걸 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사실 브랜드가 제가 그 면도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인 차별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다. 이 시장은 브랜드가 구축이 되고 시장에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산업에서 예를 들면 뭔가 이제 간접 홍보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다른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서 이제 체성분을 재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다들 인바디 재자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지. 다른 거 보자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체성분 제자고 얘기는 하진 않죠. 네. 사실 인바디 말고도 다른 장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기술적인 차별화를 구축했더라도 시장에서 브랜드가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테틱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저는 인모드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영역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최소 침습이라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수술 시장에 있는 수요를 좀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몸 안으로 장비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몸과 밖과 안에서 에너지를 동시에 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술과 어떻게 보면 장비의 중간적인 영역에 카테고리를 열었다라고 해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이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핸즈프리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 이 영역은 그 의사들이 시술 시간 동안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붙여주면 장비가 알아서 시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들의 그런 가동률을 올려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국내 기업으로는 클래시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안면 리프팅 시장의 대중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죠. 굉장히 뭐 유명한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이나 중국과 같은 해외 수출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확대하는 그림이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좀 짚어주실 만한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3분기는 조금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3분기가 대표적인 휴가 시즌이거든요. 근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스테틱 장비의 주력 고객인 이제 의사들이죠. 팬데믹 때문에 휴가를 많이 못 갔거든요.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휴가 시즌이 겹치기 때문에 소폭 이제 둔화되는,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림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좀 관점인데, 요건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변수인 건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3분기나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데 저는 올해 상반기가 되게 중요한 힌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작년에 안 좋았었던 부분이 상반기 때 이연 수요로 돌아왔거든요. 즉 에스테틱 수요는 없어지는 수요는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내년에 되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테틱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테틱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김충현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